설날 아침 4시 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오늘은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죠. 남편 재혁은 코를 골며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안에는 어제 장을 봐둔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삼색전 식혜까지 15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는 건 이제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죠. 결혼한 지 12년 매년 명절마다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작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손상된 이후로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아이들을 깨워 옷을 입히고 짐을 챙겼어요. 다은이는 9살, 준호는 6살이었죠. 엄마, 오늘 할머니 집에서 떡국 먹어? 준호가 졸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만든 떡국 맛있게 먹어야 해. 재혁은 십시반에야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나왔어요. 우리는 차에 음식을 가득 싣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시댁 아파트는 150평방미터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서 시세가 8억 원은 좋게 넘었어요. 여보, 오늘 엄마 표정 잘 살펴봐. 뭔가 중요한 얘기 있다고 하셨어. 재혁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오늘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고만 하셨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예감은 아니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형님 내외가 와 있었어요. 형님 우성 씨는 작은 IT 회사의 대표였고 형수님 혜진 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둘 다 바쁜 사람들이라 명절에도 항상 늦게 오곤 했는데 오늘은 일찍 왔네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큰 절을 올렸어요. 그래, 왔구나. 수진아, 음식 부엌에 갖다 놓고 상 차리기 시작해라. 사람들 곧 다 올 거야. 어머님은 형수님 혜진 씨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혜진아, 넌 오늘 그냥 거실에서 쉬어.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잖아.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혜진 씨가 공손하게 물었지만 일어날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아니야. 수진이가 다 할 거야. 수진이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힘들지 않아. 나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상을 차리고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세팅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심 식사 자리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내외, 우리 가족, 그리고 친척 어른들까지 모두 15명이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 아버님이랑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이제 결정을 내렸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어머님께 집중됐죠. 이 집 말이야. 우성이한테 증여하기로 했어. 서류 작업도 다 끝났고 다음 주면 명의 이전이 완료될 거야. 순간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들은 대로 맞나 싶어서 어머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장남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게 당연한 거잖아. 우성이가 집안 살림도 책임지고 제사도 지낼 거니까 이 집은 우성이 몫이야. 아버님도 거들으셨어요. 형님 우성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 씨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너무 송구스러워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동서도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부모님 잘 모시자. 혜진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뜻이 명확했어요. 너희는 이제 물러나. 나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수진아, 너도 이해하지.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동생으로서 형을 잘 도와주면 돼. 어머님이 내 반응을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나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5년 전 이 아파트의 수도관이 터져서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었어요. 배관도 오래되고 벽지도 다 벗겨지고 전기 시스템도 낡아서 위험했죠. 그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집수리 좀 해야겠는데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 너희 형님은 회사 자금에 묶여 있어서 여유가 없대.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너희 형제들 다 같이 쓸 건데. 나는 그때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5년 동안 모아둔 저축이 억 원을 꺼내서 시댁집을 전면 리모델링 했죠. 배관 교체, 전기 시스템 교체,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까지 다 새로 했어요. 수진아, 고맙다. 이 집이 나중에 팔리든 너희 형제가 나눠 가지든 네가 투자한 만큼은 꼭 챙겨줄게. 어머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설마 한쪽에만 몰아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재혁도 불편한 듯 조용했고요.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떡국이 맛있었다고 제잘거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보, 그냥 형님이 받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내가 그 집에 얼마를 넣었는지 알아? 알지, 2억 원. 하지만 그게 뭐, 5년 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나중에 형제끼리 나눠 가지든 팔든 내가 투자한 만큼은 챙겨주신대. 근데 지금 통째로 형님한테 넘어가잖아.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잠깐 실수하신 거지. 실수? 나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서류까지 다 처리했다는데 그게 실수야?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후 나는 서재에 있는 서류함을 뒤졌어요. 5년 전 리모델링 할 때 받았던 견적서, 계약서, 입금 증빙서들을 하나하나 꺼냈죠. 배관 공사사 500만 원, 전기 공사 3 200만 원, 도배와 장판 2 800만 원, 주방 리모델링 5 0만 원, 화장실 2개 리모델링 3 500만 원, 기타 자재비와 인건비 0만 원, 총 2억 원, 정확히 2억 원이었어요. 나는 서류들을 스캔해서 파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엑셀로 표를 만들었죠. 날짜, 항목, 금액, 증빙 서류 번호까지 깔끔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시작했어요. 재택근무라고 해서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밤 10시까지 일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그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께.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응,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거요. 집을 형님께 증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니? 그럼 제가 5년 전에 투자한 2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건 네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중에 형제끼리 나눠 가지든 팔든 제가 투자한 만큼은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전 재산을 넣은 거예요. 수진아, 그건 어머님, 저는 효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공평해야죠. 형님이 집을 받으시면 형님이나 어머님이 제 투자금 2억 원을 돌려주셔야 해요. 아니면 집을 파셔서 형제끼리 나눠 가지든지.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네, 제 돈이니까요. 이 세상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을 너를 며느리로 키웠더니 이게 무슨 배은 망덕한 소리야. 가족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가족이니까 더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저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답을 주세요. 2억 원을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집 증여를 취소하시든지.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죠. 30분도 안 돼서 재혁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지금 울고 계셔. 나 당연한 말 했어. 2억 원 돌려달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엄마 충격 받으셔서 가슴 아프시대. 당신 형한테 전화해봐. 8억짜리 집 공짜로 받으면서 2억은 아깝다고 하는지. 여보, 제발. 아니면 당신이 형한테 가서 같이 살아. 어머님도 모시고. 나는 더 이상 안 해.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첫 번째는 형님, 우성 씨였어요. 수진아 형이다. 형이 알기로는 네가 그 돈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쓴 걸로 아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형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그 말을 믿고 투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안 되지. 그럼 형님이 2억 주세요. 형님은 8억짜리 집 공짜로 받으시잖아요. 2억 정도는 돌려주실 수 있죠? 나도 지금 회사 자금 문제로 힘들어서 당장은 어려워. 그럼 집 증여 취소하시고 파셔서 나눠 가져요. 그게 공평하죠. 수진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네, 형님. 저 진심이에요. 두 번째는 혜진 씨였어요. 동서, 나야.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저도 속상해요. 5년 전 제 돈 2억이 공중으로 날아갔잖아요. 동서가 그 돈을 쓴 건 자기 의사였잖아. 아무도 강요 안 했어. 어머님이 나중에 챙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악화될 수도 있어. 그래도 돼? 그럼 형수님이 2억 주세요. 형수님 대기업 다니시잖아요.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야, 동서. 나도 집 대출에 애들 학원비에 나갈 돈 많아. 그리고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잖아. 가족애요? 8억을 한쪽한테만 몰아주는 게 가족애인가요? 혜진 씨는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어머님이었어요. 수진아, 엄마다.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참아줘. 형님이 장남이니까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머님,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참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넌 우리 가족이 아니란 말이니? 가족이니까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12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 노릇했어요. 명절마다 15명 음식 혼자 다 했고 제사 준비도 혼자 다 했어요. 병원 모시는 것도 제가 다 했고요. 근데 왜 재산 정리할 때만 저는 빠지나요? 그건 우리 집안 전통이야. 전통이요? 그럼 전통대로 형님이 어머님 병원비랑 생활비 다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너 정말 이러는 거니? 네, 어머님. 3일 드렸죠. 결정하세요. 그날 밤 전화가 50통 넘게 왔어요. 어머님, 형님, 혜진 씨,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나를 설득하려고, 아니 협박하려고 전화를 걸었죠. 수진이 네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가족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이니?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나는 모든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답했죠. 2억 원 돌려주시든지 집 증여를 취소하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3일째 되는 날 저녁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형이 알았어. 내가 2억을 마련해 볼게. 시간 좀 줘. 형님, 언제까지요? 한 달만 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안 돼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2억을 주시든지 아니면 집 증여를 포기하세요. 수진아, 형님, 저 진심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은이가 방에서 나와서 물었죠. 엄마, 할머니랑 싸운 거야? 싸운 게 아니라 엄마가 할 말을 한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안 좋은 일 하셨어? 응, 엄마가 할머니 집 고치는데 돈을 많이 썼거든. 근데 할머니가 그 집을 큰아빠한테만 주시겠대. 엄마한테 돈도 안 돌려주시고. 그럼 엄마 돈은 어떻게 돼? 그래서 엄마가 돌려달라고 한 거야. 엄마가 맞아. 엄마 돈은 엄마 거잖아. 9살짜리 아이도 아는 걸 어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4일째 되는 날 나는 혜진 씨의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우리 한번 만나자. 둘이서. 왜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카페에서 보자. 나는 카페에 나갔어요. 혜진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 커피 시켰어. 아메리카노. 고마워요. 혜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동서,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엔 동서가 너무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동서 말이 맞더라고. 네? 2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 나도 만약 내가 2억을 투자했는데 한쪽한테만 다 가면 화날 것 같아. 미안해, 동서. 내가 너무 어머님 편만 들었어. 나는 혜진 씨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죠. 근데 동서, 솔직히 우리도 당장 2억은 어려워. 우성이 회사가 지금 투자 유치 중이라 현금이 하나도 없거든. 만약 우리가 집을 포기하면 어떨까? 집을 포기한다고요? 응,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집 증여를 취소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에 그 집을 팔아서 형제끼리 나눠 갖는 거야. 그럼 동서도 투자한 거 돌려받을 수 있잖아. 나는 혜진 씨의 제안을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죠. 그럼 형수님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응, 내가 할게. 근데 어머님이 엄청 화내실 거야. 각오해. 혜진 씨는 그날 저녁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다음 날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다. 네, 어머님. 혜진이가 어제 와서 그러더라. 집 증여를 취소하자고. 나중에 우리 죽고 나서 팔아서 나눠 가지면 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성이한테 주고 싶었는데 장남이니까.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공평. 그래, 공평. 너는 참 공평을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집 증여는 취소할게. 만족하니? 어머님 저는. 근데 수진아, 앞으로 넌 우리 집안일에 손 떼. 명절 음식도 네가 안 해도 돼. 병원도 네가 안 모셔도 돼. 제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너는 이 집안 재산에 관심 없다며. 그럼 책임도 질 필요 없지. 어머님, 그래, 그게 공평한 거잖아. 재산 안 받을 사람이 왜 일을 해? 앞으로는 우성이랑 혜진이가 다 하는 거야. 어머님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한 결과인가? 잘한 건가?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잘한 거 맞아. 나는 더 이상 무료 노동을 제공할 수 없어. 다음 추석이 다가왔어요. 어머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하셨어요. 나한테 명절 음식 준비하라는 연락이 없었죠. 대신 혜진 씨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혜진아, 이번 추석은 네가 음식 좀 준비해라. 혜진 씨는 당황했대요. 혜진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요리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추석 전날 밤 혜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나 어떡해? 나 전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형수님,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15명분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형수님, 마트에서 사세요. 요즘 명절 음식 세트 잘 나와요. 그러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형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집도 받고 책임도 지시는 거. 혜진 씨는 한숨만 쉬었어요. 추석 당일 나는 친정에 갔어요. 재혁이도 아이들도 데리고. 여보, 시댁은 안 가. 재혁이 물었어요. 어머님이 안 오래도 된대.
당신 혼자 갈래? 재혁은 고민하다가 결국 친정을 따라왔어요. 저녁 무렵 재혁한테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혁아, 나 형이야.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어. 혜진이가 음식을 마트에서 사온 걸 보시고 충격 받으셔서. 뭐, 엄마가 응급실이야.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니네는 안 와? 재혁이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형, 나는 못 가. 수진이가 안 간대. 뭐?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응급실인데? 형수님이랑 형이 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재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그래도 이건 좀. 당신 가고 싶으면 가. 나는 안 가. 재혁은 결국 혼자 병원으로 갔어요. 3시간 후에 집에 돌아온 재혁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상태는 괜찮으시대. 혈압이 올라서 그랬대. 약 먹고 안정 찾으셨어. 다행이네. 여보, 엄마가 너한테 너무 화나셨어. 며느리가 응급실에도 안 온다고. 형수님이 있잖아. 형수님이 챙기시면 되지. 그래도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희생을 요구해? 형수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형수님은 회사 다니니까 바쁘고 나는 재택근무니까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가? 아니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가? 2주 후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이번에도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죠. 형님 댁에서 조촐하게 지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생신 다음 날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나 병원 가야 하는데 혜진이랑 우성이가 바빠서 못 데려다 준대. 너 시간 있니? 어머님, 저도 오늘 회사 미팅 있어서 바빠요. 재택근무하잖아. 미팅 시간 조정하면 되지. 안 돼요. 이건 중요한 미팅이라 못 옮겨요.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들어보는 어조였죠. 어머님, 제발. 나 혼자 택시 타고 가기 무서워.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앞으로는 저한테만 의지하지 마세요. 형님 내외한테도 부탁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수진아.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조용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네? 너도 힘든데 내가 너한테만 일을 시켰구나. 혜진이는 회사 다니니까 바쁘다고 생각하고 너는 재택근무니까 한가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머님, 이번 추석에 혜진이가 음식 준비한 거 봤어. 마트에서 사온 것도 있고 직접 만든 것도 있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 그제야 네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성이도 나를 병원에 한 번도 못 데려다 줬어. 회사 일이 바쁘대. 혜진이도 마찬가지고. 너는 힘들어도 항상 시간 내줬는데 어머님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집만 편애했어. 재산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게. 나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알았어.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집 증여 취소했어. 혜진이가 말한 대로 우리 죽고 나서 너희 형제끼리 나눠 가지는 걸로. 어머님,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도 그 집에 투자를 많이 했고 우성이도 장남이니까. 나중에 팔아서 반반 나눠 가져. 감사해요, 어머님. 그 대신 너도 명절 때 좀 와줘. 혜진이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둘이서 같이 준비하면 되잖아.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6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했어요. 혜진 씨는 명절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나는 갈 수 있을 때 가서 같이 준비했죠. 이전처럼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나눠서. 어머님도 조금 변하셨어요. 이제는 혜진 씨한테도 일을 시키시고 우성 씨한테도 병원 모시라고 하셨어요. 재혁도 변했어요. 이제는 내 편을 들어줬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미안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재혁이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주신 거야. 열어봐.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5천만 원. 이게 엄마가 그러셔. 네가 투자한 2억 원 중에 일부라도 먼저 돌려주고 싶으시대. 나머지는 나중에 집 팔릴 때 챙겨주신대.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는 게 고마웠죠. 그리고 여보, 이것도. 재혁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의 손편지였죠. 수진아, 내가 미안했다. 너를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어. 네가 해주는 것들이 다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혜진이가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 너는 참 대단한 며느리야.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재산 문제도 공평하게 할게. 약속할게.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은이 방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다은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거 기억나? 응, 엄마 돈 돌려달라고 했잖아. 응, 그게 맞는 거였어. 엄마가 참고만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거야. 다은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기억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당당하게 말해야 존중받아. 엄마는 멋있어. 다은이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지금도 가끔 시댁 일로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아요. 할 말은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나를 더 존중해 주세요. 형님 내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이 있듯이 존중받으려면 먼저 나를 존중해야 해요. 그게 제가 12년 만에 배운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